와, 드디어 내일이다. 기분이 좀 묘한데? 그러게, 우리가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 동원이 너도 그래?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몹시 설레고 긴장되고 그래. 어쨌든 오늘은 푹 자. 그래야 내일 화장 잘 받지. 어, 동원 씨도 푹 자. 내일 봐. 결혼식 하루 전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겠지만, 전 유난히 긴장이 되고 떨려서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신혼여행 가방을 다시 풀었다가 싸고 사소한 일정까지 모두 체크하다가 문득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이제 겨우 30인데 얼마나 인생을 살았다고 새삼 돌아보게 되는지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양가 상견례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를 하고 난 뒤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는 바람에 예식장이며 혼수, 예단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정신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금지옥엽 기른 외동딸, 누구 축이 아깝다고 하시더니 그냥 아버지랑 오래오래 살자고 하시더니 막상 예비 신랑과 인사하고 난 뒤에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 후딱 결혼을 해치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 하나 불편하거나 걸리는 것 없이 잘 끝났어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결혼하면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파혼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는데 전 비교적 남편하고도 작은 갈등 하나 없었고 시댁과도 별다른 마찰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실감이 나니까 괜히 마음이 묘해졌어요. 잠이 잘 올 것 같지 않아서 이리저리 뒤척이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예정아,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서 빨리 병원으로 와. 어서. 숨이 넘어가는 고모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울먹이는 고모의 목소리가 병원을 향하는 내내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고모는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말을 못할 만큼 큰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고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휴, 암이 재발했대. 네? 재발이요? 아버지 완치 판정 받은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었어? 네, 아무 말 없으셨어요. 아유, 그럼 혼자 말도 안 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네. 아이고, 우리 오빠.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휘청하고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는 간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도 힘든 항암 치료를 잘 견디셨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한 탓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담당 의사는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라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손을 쓸 수 없다뇨?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선 방법이... 그제야 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암이 재발된 사실을 저에게 숨긴 채 진통제로 버티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 그것도 모른 채 결혼한다고 행복해했으니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지조차 모른 채 혼수를 준비하고 예단을 마련하는 것에만 오롯이 신경을 쏟았으니 때늦은 후회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뵈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고 아버지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다는 소식에 전 아버지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웃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많이 놀랐지? 아빠 괜찮아. 걱정 마.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아빠한테 다 말하는데 왜 아빠는 이렇게 엄청난 걸 숨긴 거야? 내가 아빠 딸인데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 내가 알아야 맞는 거잖아. 유정아,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일 결혼식은 예정대로 해. 절대 미루지 말고, 절대. 지금 결혼식이 문제야? 아빠가 이러고 있는데. 아빠 괜찮아. 아빠 없더라도 꿋꿋하게 결혼식 해야 돼. 알겠지? 아빠가 왜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나 아빠 살릴 거야. 무슨 짓을 하든 3년 전처럼 무조건 아빠 회복시킬 거야. 유정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잖아. 아빠 가망 없는 거. 듣기 싫어. 아무 말 하지 마. 난 못 들었어. 아빠 마지막 소원이자 부탁이야. 제발 아빠 말 들어. 아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아버지는 힘겨운지 말하는 것조차 괴로워하면서도 내일 결혼식은 무조건 미루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눈물이 줄줄 흘러서 목이 메이고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겨우 잡아보고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아휴, 우리 딸 미안해. 아버지 마지막 소원 잊지 말고 아버지가 못 가도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꼭 같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뚝 떨어지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전 담당 의사에게 당장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유정아, 너까지 정신 놓으면 안 돼. 정신 차려 이거사. 우리 아버지 유언대로 하자. 내일 결혼식부터 하고 아버지 장례 치르자. 고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고모가 일단 아버지 시신은 임시로 병원 냉동고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제 결혼식 때문에 아버지 장례를 미룬다는 것을 시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하객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마치 진창에 빠진 것처럼 끝없이 가라앉는 것 같았고 숨을 쉬고 말을 내뱉는 것조차 너무 힘겨워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어쨌든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원 씨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하기 전에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동원 씨,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쩌면 좋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저녁까지도 아무 일 없었잖아. 동원 씨도 믿기지 않은 듯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얘기했더니 자신도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서 일단 시부모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유정아,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일단 부모님과 얘기부터 하고. 나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 혼자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알았어. 그래도 언제든 전화해. 알겠지? 고모가 바래다줘서 아버지 집으로 왔지만 썰렁하고 텅 빈 공간에 오두커니 서 있자니 새삼 아버지 혼자 버티셨을 그 숱한 순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니 결혼식 때 입으시라고 사들인 양복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어요. 감색빛 양복을 입으니 10년은 젊어 보인다면서 무척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꼭꼭 숨겨두신 진통제 약봉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 순간 죽음 같은 고통을 이 약을 삼키면서 견디셨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완치 판정받았다고 너무 조심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쉬엄쉬엄 하세요. 걱정 마. 그래도 우리 딸 잔소리 들으니까 아빠 괜히 눈물 난다. 아, 내 참. 딸내미 잔소리를 들으면서 감격하는 아빠는 아빠뿐일 거야. 그렇게 잔소리만 잔뜩 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성남이다 보니까 출퇴근이 힘들어서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간 뒤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를 보러 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사투를 벌이고 계신지도 모른 채 전통원 씨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면서 마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불효막심한 딸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가슴을 치고 또 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없이 홀로 저를 기르셨어요. 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엄마를 그리워한 적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오직 아버지 껌딱지처럼 살았어요. 아버지는 그 시절 드물게 피아노 학과를 나오셨습니다. 친가에서 아버지를 뒷바라지해 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타고난 절대 음감이었고 한 번 음을 들으면 그대로 척척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신동이었답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재능을 알아본 어느 대학 교수님의 추천으로 그 대학 피아노 학과에 입학을 했대요. 거기서 피아노 학과 동기였던 엄마를 만나 사랑에 빠졌답니다. 아버지는 섬세한 표현력과 감성으로 대회만 나가면 우승을 차지했지만 엄마는 매번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채 좌절을 했죠. 타고난 재능은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 엄마가 아버지에게 개인 레슨을 부탁했고 아버지는 엄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듯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엄마도 대회를 휩쓸었대요. 두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평범하게 애를 기르면서 사는 것을 거부했죠. 오직 자신의 꿈을 위해서 유학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아버지는 엄마를 위해서 자신의 꿈을 접고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린 딸을 키우면서 엄마 유학비까지 마련해야 했던 아버지는 혼자 고군분투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답니다. 엄마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어느 날 엄마는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대요. 꿈을 이루겠다고 어린 딸마저 내팽긴 채 유학을 간 엄마가 꿈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는다고 한들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깨끗하게 이혼을 해주었죠. 아버지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거나 엄마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된 건 고모 때문이었어요. 아유, 미친 것. 애 떼놓고 유학 보내달라고 지랄을 하더니 거기서 코쟁이 만나 결혼을 해? 아유, 이 천하의 나쁜 년. 지옥에나 떨어져라. 아유. 고모는 항상 엄마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동생이 그런 여자 때문에 꿈을 접었다는 사실도 절통했고 어린 딸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딱했겠죠. 고모가 형편이 좋았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고모도 살기 빠듯하다 보니 늘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린 딸과 먹고 살기 위해서 한동안 피아노 조율사로 일을 했어요. 회사에 얽매이면 어린 딸을 혼자 제대로 케어할 수 없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을 택했죠. 저를 유치원에 보낸 뒤 몇 시간 동안 조율 일을 하고 다시 유치원에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집에 가서 저를 씻기고 먹이고 재운 뒤에는 밤에 카페에서 피아노 연주도 하셨습니다. 가끔 대학 동기들과 부딪힐 때도 있었대요. 과에서 제일 잘 나가던 아버지가 카페에서 피아노나 두드리고 있다면서 동기들은 불쌍한 듯 팁을 던져주고 가더랍니다. 손님이 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으라는 카페 사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팁을 피아노 위에 얹어두고 나왔대요. 그날 네 아버지가 못 먹는 술을 마시고 얼마나 통곡을 하든지. 아유,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정말. 이게 다 그년 네 엄마 탓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아버지는 혼자서 고비를 넘고 지옥을 넘으셨답니다. 한 번은 밤에 카페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다가 깨어나서 온 아파트가 떠나갈 듯 울었답니다.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자 경비가 아버지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는 연주를 하다 말고 달려왔고 불덩이가 되어 사경을 헤매는 저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불덩입니다.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애들은 원래 자라면서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응급실 오지 마시고 해열제 먹이시면 됩니다. 젊은 아버지는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긴 채 잠든 저를 안고 눈물을 삼켜야 하셨대요. 그날 저를 안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실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는 게 너무 고단해서 다 포기하고 싶어도 저 때문에 버티고 버티셨을 우리 아버지. 결국 카페에서도 잘렸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절망하지 않으셨답니다. 당신이 절망하면 어린 딸은 더 슬플 거라고 생각하셨죠. 어떻게든 어린 딸과 살아내겠다고 결심을 하셨고요. 제가 학교에 들어간 뒤엔 아버지도 어느 악기 회사에 피아노 조율사로 취직을 하셨습니다.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딸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아버지는 아침에 항상 절 등교시킨 뒤 회사에 가셨어요.
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있으면 정각에 퇴근해서 불이나 켜오셔서 저녁을 차리셨어요. 출퇴근하는 시간을 줄이시려고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실 정도였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도 딸 때문에 안 된다고 유난을 떨어서 회사에도 딸바보로 유명했대요. 아버지는 아침마다 저를 깨우고 씻기고 준비물을 챙겨주고 오늘 입을 옷도 침대맡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셨습니다. 처음엔 제 긴 머리를 닦느라 애를 먹기도 하셨죠. 삐뚤빼뚤 따라서 반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곤 했지만 전 오히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져서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한 학년씩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의 머리 따는 실력은 점점 전문가 수준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줄 닦기, 두 줄 닦기, 두 줄씩 따서 올림머리 하기, 하트 모양 만들기, 양 모양 닦기, 원반처럼 만들기 등등 거의 머리를 작품처럼 만들었어요. 이젠 친구들의 부러움과 감탄을 한몸에 받으면서 전 매번 아버지의 작품을 사진으로 담아서 기록을 해둘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소풍 갈 때 우리 아버지 김밥은 완전 자랑거리였어요. 평범을 거부한 아버지 김밥은 오징어를 볶아서 김밥을 말기도 하고 계란말이를 통째로 김밥에 넣어 말기도 하고 샐러드를 넣기도 하면서 이른바 사막김밥으로 소문이 났고 너도 나도 하나씩 먹어보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김밥을 어떻게 싸야 할지 잘 몰랐던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식대로 만든 건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였죠. 그렇게 딸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고 딸에게 모든 진심을 다 쏟으셨던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전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친구들 엄마를 보면서 외로워할까봐 그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저를 기르셨어요. 아마 아버지 노벨상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어버이날에는 직접 아버지 노벨상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어요. 그때 울컥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가끔 저를 위해서 직접 만드신 곡을 피아노로 치면서 들려주셨는데 전 이상하게 피아노가 싫었습니다. 고모에게 엄마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싫었어요. 어쩜 엄마와 저 때문에 아버지가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나름의 죄책감이 들어서 그랬나 봐요. 또래 친구들이 한 번쯤 다 배우는 피아노 학원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도 전 극구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철이 들면서부터는 아버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아빠, 제발 칼퇴근 좀 하지 말고 회식해요. 그러다가 윗사람한테 미운털 박혀요. 승진도 못한다고요. 아빠 잘릴까봐 걱정도 해? 이제 제 걱정 좀 그만하시라고요. 저 혼자 집 청소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밥도 잘 차려 먹으니까 이제 제발 아빠 시간도 좀 가지시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기분 좋게 회식을 하시고는 치킨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회식에서 대충 밥을 먹어도 꼭 집에 와서 제가 차리는 저녁을 드셨어요. 고모 말로는 네 맛 내 맛도 없다는 된장찌개를 그렇게 맛나게 드셨습니다. 아마도 딸의 성의를 생각해서 열심히 먹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전 아버지의 성의를 봐서 다 식어 빠진 치킨을 맛나게 뜯으며 마주 앉아서 헤헤거렸습니다. 아빠, 이제 제발 내 걱정 좀 하지 마세요. 나 다 컸다고요. 에휴, 임마. 아버지한테 넌
언제나 애야 애. 이렇게 큰 애 봤어? 그래? 그럼 오랜만에 등 대고 서로 키재기 해볼까? 아버지와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등을 대고 누가 더 크나 키재기를 했습니다. 전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려고 발꿈치를 살짝 들기도 했어요. 아버진 다 아시면서도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어 하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그 순간들이 이렇게도 너무나 생생한데 아버지가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어요. 사실 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절대 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어요. 언젠가 아버지와 같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즉석에서 피아노 건반을 치면 그 음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 출연자가 건반을 쳤는데 저도 모르게 음기를 술술 맞추다가 순간 놀란 듯한 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네. 너 방금 음계 다 맞추고 있잖아. 아, 그냥 대충 때려 맞춘 거야. 왜 절대 음감이라는 것을 숨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피아노를 쳐보라고 할까봐 그랬을 수도 있지만 혹이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이루려고 뭔가 시도를 하거나 뭔가를 강요를 하실까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은 자신이 이룰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전 일부러 피아노 근처에도 안 갔고 음악 시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경영학과를 간 것도 음악과는 완전 다른 진로를 선택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얼른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고 가능한 제가 다 짊어지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제 대학 생활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늘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다가 웬 남학생을 봤습니다. 바람에 우산이 날아가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비를 흠뻑 맞고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몸이 불편한지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혼자서 건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이름은 강동원. 몇 번 스친 정도였지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유명 배우와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었죠. 모두 수업에 늦을까 동원이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전 동원이 우산을 줍고 휠체어를 밀어서 수업을 하는 강의실까지 같이 갔어요. 비에 맞아 온몸을 떨어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손수건을 건네고 따뜻한 커피를 뽑아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같은 동기끼리인데 고맙긴 또 뭐가 고마워. 참, 내 이름 모르지? 난 김유정이라고 해. 알아. 네가 처음 자기소개할 때 동백꽃 소설 쓴 작가 김유정하고 동명이인이라고 했잖아. 이름이 너무 평범해서 그렇게 소개해야 다들 기억한다고. 우와, 진짜 기억을 하네? 네 이름도 기억해. 강동원. 배우랑 이름이 같아서 기억하고 있었어. 동원이는 자기를 도와주고 이름까지 기억해주는 저에게 활짝 웃어주었어요. 그 해맑은 웃음이 참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우리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원이는 과 수석으로 입학했더군요.
비록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고 배려심도 많았어요. 과 대표도 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수하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자신의 처지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전 감동을 받았죠. 사심없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평생 좋은 친구 하자고 약속도 했어요. 전 매일 도서관에 먼저 와서 동원이 자리를 맡아주고 함께 수업을 듣고 밥 먹고 공부도 하고 리포트도 썼습니다. 어느새 우정이라는 감정은 묘하게 서로에 대한 이끌림으로 번져갔어요. 동원이 집이 학교에서 가까웠는데 전 항상 집까지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산책 겸 바래다 주곤 했습니다. 동원이 어머니가 밥 먹고 가라고 늘 붙잡으셔서 같이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부모님 모두 다정하고 참 좋으신 분들이셨죠. 평범한 보통의 가정이지만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동원이가 참 부러웠습니다. 한 번도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그리워한 적이 없었는데 동원이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는 항상 가슴을 적셔주었습니다. 맛있게 끓여주시는 찌개와 맛깔스러운 반찬들을 먹다 보면 나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절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커서인지 동원이는 남에게 진심과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런 동원이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동원이는 가끔 제가 우울해하면 멋지게 피아노 연주를 해서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릴 적에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서 우울증에 빠졌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피아노를 배웠는데 취미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실 때는 이상하게 싫었는데 동원이의 피아노 소리는 참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자신의 절망에 좌절하지 않고 멋지게 이겨낸 동원이만이 가진 빛나는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전 그런 동원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원이는 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했는데도 항상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동원이에게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원이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7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서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유정이 너만 괜찮다면 난 평생 너 바라게 하면서 살고 싶어. 이미 김유정 바라게 하고 있잖아. 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나도 평생 강동원 바라게 하면서 살게. 나랑 결혼해줘. 야, 그 말은 내가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하면 어떡해. 우린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예상 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반대였어요. 아버지는 동원이가 몸이 불편하다는 말만 듣고 일단 반대하셨습니다. 아빠, 그렇게 편견 많은 사람이었어? 난 우리 딸이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그렇게 건강해도 살아갈 일이 태산이고 항상 사는 게 고비의 순간인데 처음부터 네가 너무 힘이 드는 결혼을 하는 건 싫다. 나 힘 하나도 안 들어. 오히려 내가 더 도움받아. 비록 그 사람 몸은 불편해도 나보다 몇 배 더 능력 있고 어른스럽고 내가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반대하시는지요. 그건 비단 동원이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닐 겁니다. 자신의 딸이 누군가 때문에 희생하는 인생을 살게 될까봐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그랬으니까요. 엄마의 꿈을 위해서 당신의 꿈을 포기했고 희생했고 오래오래 힘들었으니까요. 당신의 딸마저 그런 인생을 살까봐 반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일단 동원이를 한번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약속을 잡았어요. 동원이는 며칠 전부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긴장을 했죠. 전 동원이의 진심이 아버지에게 꼭 닿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이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너 강동원 맞지? 아저씨. 두 사람은 서로 보자마자 몇십 년치기 마냥 서로 끌어안고 격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안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인연은 꽤 오래전에 시작되었답니다. 동원이가 사고를 당해서 우울증에 빠졌을 때 동원이 어머니가 피아노를 배우게 했고 동원이를 위해서 중고 피아노를 구입했대요. 가끔 피아노 조율을 해주러 오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답니다. 유정이 아버님이 아저씨인 줄 몰랐어요. 이야,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이야, 그러게. 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니? 그때가 벌써 10년이 더 넘었네요. 정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아저씨, 아니, 아버님. 그때 아버지는 피아노 조율뿐만 아니라 동원이의 마음도 조율해 주었답니다. 동원이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동원이네가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두고두고 아쉬웠대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우린 서로를 모르는 순간에도 인연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인연이 운명이 된다는 말이 새삼 실감났어요. 소식을 들은 동원이 부모님도 전화로 인사를 나누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쯤 되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없이 결혼 준비를 하려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고모가 도와주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같이 다녀주시면서 이것저것 혼수며 예단을 골라주셔서 한결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우리 유정이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시집을 다 가고 네 아빠가 어린 너 데리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아등바등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세월이 다 갔구나. 아유, 눈물 난다. 우리 고모 또 오시네. 고모 덕분에 별탈 없이 저 잘 컸어요. 항상 감사해요. 아휴,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럴 때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엄마 소식은 들었어요? 애 버리고 남편 버리고 간 여자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니? 에휴, 천벌 받을 거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엄마라고 역성 드는 거냐? 아니요. 어차피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데 화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전 어떤 엄마가 될까 잠시 생각도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혹시 저도 제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못 되면 어쩌나 괜히 조바심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을 좀 서두르자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이왕 하는 건데 빨리 하자고. 아빠, 저 빨리 치우고 싶으세요? 아유, 그래. 딸은 호적 봐가면 끝인데 나도 이제 너 치우고 난 뒤 좀 편하게 쉴란다. 그래도 예식장 잡는 거 어려워요. 지금도 겨우 잡은 거예요. 하객들 모시는 건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딱 그날로 정해서 못해요. 그래도 더 알아봐. 세상 천지에 늘린 게 예식장인데 설마 없겠냐?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셨는지를요. 나 빨리 치우고 싶냐고 농담처럼 물었을 때 왜 그렇게 쓸쓸히 미소 지으셨는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는 암이 재발하고 혼자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딸이 무사히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제발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고도 남을 뿐이세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방에 혼자 앉아있자니 아버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제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결혼을 미루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의 유언이 빈 공간 속에서 울림소리처럼 떠돌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유언을 들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 눈물을 닦고 새벽에 동원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결혼식 올리자. 미루지 말고. 그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 그래, 그러자. 아마 아버님이 옆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씩씩하게 울지 말고 기쁘게 결혼하자. 아버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알겠지? 그래. 내 생각대로 따라줘서 고마워, 동원아. 제 얘기를 전해들은 시부모님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유정아, 난 처음부터 네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잘 살아보자. 그래야 사돈 어르신도 편안하게 가실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해요. 시어머니도 저도 울음을 꾹 참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날은 밝았고 결혼식은 원래대로 진행되었어요. 신부 화장을 하는데 너무 눈이 퉁퉁 부어서 화장이 들뜬다고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이 자꾸절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온몸이 자꾸 떨렸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툭 건드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입술을 꾹 무느라 목이 다 아팠어요. 동원이와 시부모님이 신부 대기실에 와서 절 꼭 안아준 덕분에 애써 무너지려는 마음을 세웠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왜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스몰 웨딩을 하자고 했는지도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스몰 웨딩?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한다면서 괜히 어중이 떠중이 오는 것보다 서로 모실 분들만 딱 모시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아빠 맨날 본전 생각난다고 하셨잖아.
그동안 갖다 뿌린 결혼식 축의금만 수억이라면서 괜찮겠어? 너만 잘 살아주면 괜찮지 뭐. 아빠 소원이다. 아, 참, 소원 한번 소박하시네. 알았어요. 동원이랑 시부모님과 상의해보고 정할게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동원이를 배려해서 그런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에 친지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오면 몸이 불편한 신랑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올 게 뻔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말들이 동원이나 사돈댁에 들어가면 상처가 될까 봐서 스몰 웨딩을 하자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니까 그럴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동원이를 처음 좋아했던 이유도 아버지처럼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그 진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당신의 부재를 예감하셨던 겁니다. 제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던히 견디셨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최대한 제가 받을 충격을 줄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결혼식장은 침통하고 침울하고 조용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친지들은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거나 애써 눈을 피하셨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고모도 퉁퉁 부은 눈을 한 채 시어머니와 나란히 화촉을 밝히시고는 혼주석에 앉아서 내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유정아, 우리 씩씩하게 함께 알겠지? 옆에 아버지 와 계실 거야. 씩씩하게. 내 손 놓지 마. 우린 서로 손을 꼭 잡고 동시 입장을 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일어나서 눈물을 머금은 채 오래오래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버지가 함께 걸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중심을 잡으며 걸었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원래는 주례사 없이 동원이와 저의 친구들이 축사를 해주고 축가를 불러주는 것으로 유쾌하게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차마 할 수 없더군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시아버님이 걸어 나오시더니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하객분들께 양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부디 오늘 새 출발하는 우리 며느리 아들이 축복 속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면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생전에 영상을 남기셨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이 영상을 트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이렇게 틀게 되었네요. 부디 사돈어르신께서 평안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 영상으로 결혼식의 모든 축사와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영상을 남기셨다는 사실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시아버님의 눈가는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시아버님을 만나서 부탁을 하셨답니다. 예식장 전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며칠 새 많이 야위신 아버지가 먹먹한 눈빛으로 잠시 정면을 응시하시는데 이미 저는 눈가가 흐려져서 휘청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유정아, 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네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상상을 한다.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너와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를 부디 용서해주면 좋겠다. 오늘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 아버지가 옆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고 오래 함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내 대신에 네 손을 꼭 잡아줄 동원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늘 나에게 힘이 돼주고 용기가 돼주고 웃음이 돼주었던 우리 딸 덕분에 아버지는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행복했고 늘 즐거웠다. 이제 너의 가족이 돼줄 시부모님과 남편에게도 나에게 했듯 그렇게 용기와 힘과 웃음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아버지는 걱정 안 한다. 따뜻한 햇살 같은 시부모님과 다정하고 밝고 아름다운 우리 사이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오직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주렴. 혹여 나 때문에 너의 행복이 미뤄지거나 네가 불행해진다면 아버지는 정말 슬플 거야. 더욱 오늘은 우리 딸 결혼식이자 너의 30번째 생일이니까 평생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할 너의 생일이 나로 인해 슬픈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앞에서 아버지가 꼭 맹세하고 약속하고 싶었다. 저 하늘에 가서도 우리 딸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 웃으면서 새 출발하길 바란다. 널 키우면서 행복했고 기뻤고 가슴 벅찼던 그 마음 다 가지고 가니까 너도 오래오래 너의 새로운 가족들과 행복하고 기쁘고 가슴 벅차게 살다가 훗날 우리 하늘에서 다시 만나 또다시 아버지와 딸로 살자. 그때까지 아버지 하늘에서 기다릴게. 사돈어른께도 우리 딸 잘 부탁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 동원아, 네가 내 사위여서 든든하다. 우리 딸, 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한다. 얇은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래오래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결혼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그제야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결혼을 미루지 말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딸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 당신의 기일이 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평생 자신의 기일 때문에 축하받아야 하는 딸의 생일이 슬픔의 바다가 되지 않도록 아픔의 눈물 속에 지내지 않도록 배려하셨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제 심장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눈물 범벅이 된 저를 꼭 안아주면서 달래주셨어요. 유정아, 이 아버지도 약속한다. 평생 널 내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살게. 엄마도 약속할게. 우리 유정이 행복하게 가슴 벅차게 살 수 있게 많이 사랑해줄게. 내 아내가 되어주어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김유정. 하객들은 눈물로써 용기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일 내내 많은 분들이 아버지 가시는 길을 배웅하러 와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생전에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셨는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의 딸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눈이 부시게 찬란한 날, 아버지를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머리맡을 따라 비추는 햇살 한 줌이 마치 아버지 손길 마냥 따뜻하고 다정해서 잠이 설핏 들었습니다. 유정아, 아휴, 우리 예쁜 딸. 꿈속에서 아버지가 절 부르시는 소리에 쳐다보니 강 건너편에서 활짝 웃으시면서 손을 흔드시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넘실대는 강을 건너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머리맡을 비추고 있던 햇살이 뉘엿뉘엿 서쪽 하늘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 가는 길이 힘들지 않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고, 거기 가서도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갔네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에 딱지가 앉듯 아무리 아팠던 기억도 흐릿해지고 죽을 것 같았던 순간도 추억이 된다고 하더니 저도 조금씩 아버지의 부재를 극복하고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버지가 꿈에 나오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은 꿈에서 제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숲의 문이 열리더니 환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아닙니까? 눈을 비비고 쳐다보니까 온통 꽃밭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둘러보는데 문득 누군가 다가오는 느낌에 돌아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이 꽃 받아라. 선물이다. 선물이라면서 노란 꽃을 주셔서 받았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맞는 순간 아버지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고 얼마 뒤 임신을 했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꽃 선물이 태몽이었던 겁니다. 꽃처럼 예쁜 첫 딸을 낳는 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마가 토톰하고 눈매가 다정한 게 꼭 네 친정아버님 모습을 많이 닮았구나. 아직 갓난애인데 그게 보이세요? 그럼 영락없는 친정아버님이네.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마치 아버지를 그리워하듯 그렇게 첫 딸을 애지중지 사랑하셨습니다. 첫 딸을 낳고 3년 뒤 어느 날 막 점심을 먹고 졸음이 와서 잠시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 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무릎에 빙그레 웃으시더니 문득 어딘가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돌아보니 제가 연못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발 아래로 커다란 잉어들이 한가로이 거닐더니 가장 실하게 잘생긴 잉어 한 마리가 갑자기 제 품속으로 쏙 들어오는 순간 놀라 깨어났습니다. 문득 날짜 계산을 해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역시 태몽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들이라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전 10달 뒤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버지는 매 순간 든든한 소신처럼 저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셨어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시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남편도 무탈하게 일상의 일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흘렀어요. 해마다 아버지 기일이면 남편과 아이들, 시부모님과 함께 납골당을 찾아왔습니다. 우린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들을 각자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얘기를 합니다. 사돈어른, 올해 제가 칠순입니다.
칠순날 제 옆자리 비워둘 테니 꼭 오셔서 약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시아버님은 항상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잘 지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며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당신 칠순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유정이 셋째 낳겠다는데 이번에도 좋은 태몽 선물해 주세요. 전 사실 셋째 생각이 있어요. 두 아이 기르면서 엄마로서 더 많이 배우고 엄마라서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셋째도 키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힘드셔서 어쩌려고 저러실까요? 할아버지, 제가 자라면서 점점 할아버지 닮았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닮았나요? 우리 딸은 사진으로만 할아버지를 봐서 어떤 분이신지 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딸이 아버지를 꼭 닮은 게 또 있습니다. 절대 음감요. 딸은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아들과 남편은 쑥스러워서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해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라는 것을 아마 아버지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네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데 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먼저 울게 되네요. 아버지가 늘 절 지켜주셔서 항상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신 시부모님과 멋진 남편과 착하고 건강한 애들 곁에 우리 아버지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족 사진 찍어서 가져왔어요. 우리 보고 싶을 때 들여다보시면서 행복하시고 외롭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로도 부족해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 안 할래요. 아버지 납골당 안에 가족 사진을 넣어둡니다. 아들이 사진 속에 활짝 웃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편집해서 넣었어요. 이제야 완벽한 가족 사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실 한편에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었습니다. 가족이란 새삼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를 쓸어안기도 하고 팔짱을 낀 채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이 소중한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절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